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정의용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43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로 두 번째 잦은 사퇴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호영 반대론이 잇따랐고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대통령의 언급 12시간여 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야 협치를 위한 미달이 되겠다며 어젯밤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 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43일 만에 사퇴입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자녀가 모두 본인이 재직 중이던 경북대 의대에 잇따라 편입한 것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이던 2016년에, 아들은 정 후보자가 원장이던 2017년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4만 의사들한테 부끄럽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의 낭만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새 정부 복지장관 공백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제통상협력체 IPEF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첫 정상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 의사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13개 나라가 참여한 IPEF 화상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등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IPEF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 협의체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반부패 등 4대 의제 중 구체적 협력 분야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공급망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원칙도 제안했습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We all recognize the fundamental direction we need to move in. We share the same goal of ensur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will deliver greater prosperity and greater opportunity for all of our children. 윤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IPEF 참여를 통해 미중 경쟁 시대의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대중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IPEF는 공급망 문제, 또 탄소 절감과 노동 문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게 됩니다.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의 견제는 정부와 업계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이 IPEF가 우리 경제 가져올 효과와 나아갈 방향을 정세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구촌은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년 새 네온 가격은 22배, 니켈 가격은 2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이자 네온과 니켈을 주요 소재로 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위기에 더 취약합니다. IPEF에 참여하면 이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분야는 국가 간 기술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디지털 경제와 청정 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디지털이나 환경 같은 의제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다만 중국의 견제는 정부와 업계 모두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최근 10년 사이 더 높아져 30%에 육박하게 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관세 혜택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협정에 비해 실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으고 지역 안보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지종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 일본을 찾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미일 두 정상은 아울러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억지력으로 일본을 방위하는 확장 억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日本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防衛費の相当な増額を確保する決意を表明し、バイデン大統領からは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중국은 IPEF 출범에 분열적 대결 구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에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고립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 주도의 IPEF 출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아태 지역의 군사 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EF 출범에 관한 KBS 질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와 무기화 이념화하고 경제 수단으로 지역 국가에게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PEF가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켜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中方同地区国家一样，乐见有利于加强区域合作的倡议，但反对制造分裂对抗的图谋。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 대신 한중 양국이 가까운 이웃, 분리할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급격히 쏠리지 않길 바라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서 타이완 문제가 잇따라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오늘 서울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만찬에는 박병성 국회의장과 정진석,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내 경선을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민주당목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두 코인의 발행 구조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스위스 현지 시각 23일 다보스 포럼 패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오늘 당정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준비 현황과 코인 시장 위험 관리 방안 등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화요일 기준으로 1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26,301명, 해외 유입 43명으로 모두 26,3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7명 늘어 232명입니다. 사망자는 19명 발생해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선 폐지냐, 일부 수정이나 말들이 많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폐지할 수는 없고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가 결국엔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이 재개발 현장도, 강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에 현 정부가 상한제를 풀어주면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거란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원희룡 장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다음 달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개선을 지금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땅값과 공사비에 건설사 적정 이윤을 더해 정해지는데 조합원 이주비나 원자재값 인상분 등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 안 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한 번에 없애기엔 부작용이 크다고 했습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추가 비용이 반영되는 만큼 미뤄졌던 일반 분양은 다시 시작되겠지만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승분만큼 가격이 전가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현재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322개 동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대형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43포인트 하락한 2638.95에 코스닥은 2.96포인트 내린 880.6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가능성에 주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저조한 흐름을 보이며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가 개인의 팔자에 3거래일 만에 내림세입니다. 한편 전일 미증시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KB금융을 비롯한 국내 금융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발전사와 연료비를 분담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63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유 기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부받은 모유가 건강한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헤더 니콜라스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아들에게 먹일 분유가 거의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I don't have the formula that I need, so your mind doesn't stop thinking about it, especially at night. I hate to say. I've lost a lot of sleep. 결국 헤더 씨는 모유를 기부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고 회원인 케일리 씨가 화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기부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 소아학회는 모유의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모유 나눔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You're no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getting that breast milk screened for infectious diseases or getting screened for things like drugs. You also don't know how old that breast milk is. You don't know what the process has been to keep it refrigerated.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유 기부는 한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살 다이시 군은 뇌성마비로 인해 혼자 서서 걷지 못합니다. 3.04kg으로 비교적 크게 태어났지만 신체 발달이 늦어 검사했더니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なんかショックっていうよりびっくりで、あと何か分からへん、そのおかえりなんか知識がないからめっちゃ調べました。 그러다 발견된 것이 아기 탯줄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히 있는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제대혈을 투여했을 때 뇌 왼쪽의 장애 부위를 향해 신경 줄기세포가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경망이 운동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시 군은 지난해 9월 동생의 제대혈을 수혈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비록 잠깐이지만 혼자 걸은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부모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에 비친 것입니다. 연구팀은 올해 말까지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는 상상을 초월한 문화재들이 많은데 일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유물들 만나보실까요? 중국 후난성 박물관에 소장된 기원전 1600년 전 상나라 때의 유물 인면문양 사각소치입니다. 높이 38.5cm, 무게 12.85kg으로 청동으로 만든 사각형의 솥 4개 면에 모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是商代后期的认食器，它主要是煮肉啊，割翅的用。 사람 얼굴 문양을 넣은 세계 유일의 솥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모델로 한 것인지 왜 사람 얼굴 무늬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산시성 박물관에는 서주시대 유물 봉황 모양의 청동 술잔이 유명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봉황은 등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뚜껑 손잡이로 쓰이는 작은 새가 마치 조상을 우러러보듯 봉황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금매미와 옥으로 만든 나뭇잎은 장수성 난징박물관의 대표적인 보물입니다. 옥으로 만든 나뭇잎 위에 앉은 순금매미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너무나 정교합니다. 명나라 무덤에서 발굴됐는데 여성의 비녀 장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차세대 벌집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첨단 감시 시스템으로 벌을 관리하는 벌집으로 비홈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 선보인 비홈은 최대 24개의 벌집을 수용하고 센서가 달린 로봇팔이 벌집과 카메라, 컴퓨터 사이를 오가며 벌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הדבורים הם התשתית של החקלאות שלנו, הם הדבר הכי מרכזי בחקלאות למעשה. אם אין דבורים, לא יהיה פרי. 75% ממה שאנחנו אוכלים, שותים, לובשים, מועבק על ידי דבורים. 비옴은 살충제와 기후변화 등 환경 위협으로 인해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는 꿀벌 군집과 벌집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כל מה שהדבורים צריכות, טמפרטורה, מזיקים, אם צריך סוכר, אם צריך לרדות את הדבש, הוא קולט את כל המידע. 개발사 측은 앞으로 양봉가들이
이 로봇 장치를 활용하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 더 효과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다보스 포럼이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춰졌는데요. 한편 경제계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일부 백만장자들이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월 이후 열리지 못했던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첫 연사는 화상으로 참여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방에 빠른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Якими мають бути санкції? Максимальними? Щоб Росія і кожен інший потенційний агресор, який хоче піти жорстокою війною проти сусіда, чітко знали, до чого це одразу призводить. 다보스 포럼 슈바프 회장은 이번 전쟁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몇 년간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다보스 포럼에 맞춰 벌어지던 격렬한 시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시위대에 각국의 일부 백만장자들이 합류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애국적 백만장자란 이름의 단체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포함해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need fairer tax systems all round. And at the moment we have this crazy situation where in many countries tax on wealth is taxed at a lower rate than tax on working people.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포럼의 공식 주제는 전환기 역사에서의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으로 정해졌습니다. 분야별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기후변화와 팬데믹,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식량 위기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폭언 또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정을 민소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을 서성이더니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제대로 근무하고 있어? 진실했어.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 물건을 집어던져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이 일로 받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협박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살다 보니까 좀 진짜 죽고 싶다. 우울하더라고요. 사는 게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 겪고 나니까.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 법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경비원들이 대신 밀어준다든지 천지 작업을 한다든지 경비원들 일이 아닌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된 법은 업무 범위만 한정하고 있을 뿐 인식을 개선하거나 폭언 폭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 송혜 씨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최고령자임이 공식 확인된 건데요. 34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송혜 씨는 모두의 영광이라며 시청자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의 남자였던 방송인 송혜 씨. 올해 95살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러분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분이다 그러는데 초월한 기분입니다. 송혜
송혜 씨는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혈혈단신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다 해자를 예명 삼아 1955년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 인생의 전부가 된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를 맡습니다. 태교에 입담해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세월이 어느덧 34년.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부터 평양 모란봉공원까지 곳곳을 돌며 마이크를 잡았지만 전부 크게 안녕하세요. 실향민으로 고향 땅 황해도 재령에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소원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복귀가 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건 허구 내가 떠나야잖아.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책과 영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제2의 고향 대구에는 기념관까지 지어졌을 만큼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았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그야말로 우리 노래를 하고 싶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고 우리는 경쟁 없이 결론이 나온다 하는 다정함이 있습니다. 기네스북 등재는 오로지 시청자들의 덕이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7월 하순의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 서울이 30도, 전남 구례와 경북 상주가 34도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 정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 현상은 모레 목요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데다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고요. 미세먼지가 끼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오존은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는 오후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오존 농도는 남부지방은 매우 나쁨, 중부지방은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 대구는 종일 나쁨을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중심에 들어 전국이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기온이 남아있어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또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